SF계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필립 K. 딕, 토탈 리콜, 마이너리티 리포트, 컨트롤러 등 다수 영화의 원작을 만든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짐 캐리 주연의 트루먼 쇼와 놀란 감독의 메멘토, 인셉션의 영감의 원천으로도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 필립 감독은 그가 남긴 작품들 외에도 특별한 체험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1974년 2월 말 40대 중반의 필립은 매복, 사랑니 발치로 인한 통증에 시달리며 펜토탈 나트륨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사랑니 발치 수술의 마취가 아직 풀리지 않은 몽롱한 상태에서 그는 진통제 소포 배달을 기다리고 있었고 때마침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엽니다. 그런데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집배원이 아닌 물고기 모양 금색 펜던트를 가슴에 단 여성 전도사였는데요. 다음 순간 여성의 펜던트가 햇빛을 반사하며 번뜩이더니 핑크색 광선을 자신을 향해 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부터 그는 정체불명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몇몇 미스테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그의 어린 아들 크리스토퍼 딕과 관련한 일화입니다. 늦은 밤 간신의 잠에 빠진 필립은 정체불명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선통성 서해부 탈장에 있으니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시오. 기겁을 하며 잠에서 깬 필립은 황급히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전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탈장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증세도 보이지 않았기에 병원의 의사들은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완강하게 검사받기를 원했고 결국 그의 아들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들인 크리스토퍼는 선정성 서해부 탈장을 실제로 알고 있었고 관련한 치료를 즉시 받게 되었죠. 단순히 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병명까지 들려주는 목소리를 듣게 된 필립. 그는 이 목소리의 출처를 발리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 발리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공학, 의학, 우주학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들려주기도 하고 2000년 전의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필립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홀로그램이고 발리스는 인공생명지능 체계의 목소리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미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아들의 병을 미리 알기도 하고 자신의 사랑니 고통이 끝난 모습을 예견하기도 했으며 인생 전반에 걸쳐 위기의 순간마다 발리스의 목소리를 통해 극복하였다는 그의 의견은 미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철강왕 아서 스틸웰과 같은 맥락이기에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철강왕 아서 스틸웰은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살아가던 자신이 미지의 목소리를 듣고 철도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투자 금액을 빌리는 과정에서조차 미지의 목소리가 조언해준 결과 캔자스 남부 철도 대부분을 소유하게 된 철도 가부가 되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심지어 아내의 이름까지 이 미지의 목소리가 예언해 주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서는 이러한 목소리의 존재를 요정 브라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목소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스틸웰에 이은 필립 K. 딕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지만 이러한 필립의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필립 K. 딕은 평생 불안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처방받은 암페타민 부작용으로 환각을 호소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설마다 느껴지는 특유의 분위기와 병적일 정도로 풍부한 상상력 또한 이 암페타민 부작용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발리스의 목소리도 암페타민에 의한 부작용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필립 또한 반박하기에 이릅니다. 자신 또한 이 현상이 마취제와 진통제 부작용으로 치부했지만 이 목소리가 전하는 정보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논리적이며 이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자신은 농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In late February of 1974, I was given sodium pentothal for the extraction of impacted wisdom teeth. Later that day, back home again, but still deep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dium pentothal, I had a short, acute flash of recovered memory, with the realization that what I had retrieved in the way of varied memories was authentic. Then, in mid-March, a month later, the total body of memories, intact and entire, began to return. You are free to believe me or to disbelieve, but please take my word on it that I am not joking. This is very serious, a matter of importance. 필립 K. 딕과 아서 스티렐이 말하는 미지의 목소리는 정말 미래의 존재가 들려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황장애와 각종 약물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블랙페퍼의 미스터리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정체불명의 괴생물체가 포착됩니다. 두 발로 일어선 말과 같은 생김새와 박쥐 같은 날개, 끝이 갈라진 꼬리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괴생물체를 저지데블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지데블, 1735년에 처음 목격되었다는 기록부터 약 280년 이상 동안 이 신비한 생물체는 남부 뉴저지의 습지를 배회하고 마을과 도시를 주기적으로 등장한다고 알려진 전설의 괴물입니다. 1804년 미국 해군 준장이었던 스티븐 디케이터가 포탄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노버를 방문했을 때 날아다니는 한 생명체를 발견하였고 직접 포탄을 발사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목격담을 시작으로 1820년 나폴레옹의 형인 조셉 보네파르트도 보든타운에서 사냥하던 중 하늘을 나는 마령상을 보았다고 목격담을 남기면서 저지데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후 1841년 발자국과 비명소리가 동반된 여러가지 목격담도 보고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차츰 저지데블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꺼져가게 됩니다. 그러던 1809년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사우스 저지 지역과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저지데블을 목격하였다는 수백 건의 기사가 발표됩니다. 그 중엔 뉴저지의 헤드나이츠에서 노면 전차가 습격받았다는 내용과 뉴저지 캠든시에서 열린 한 사격클럽도 습격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었고 뉴저지와는 거리가 먼 델라웨어에서도 목격담이 들려오면서 델라웨어의 많은 학교가 임시휴교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민이 저지데블의 존재를 두려워할 때 이 존재를 전시하여 관람료를 받고자 하였던 필라델피아 동물원의 로버트 카스는 그 당시론 엄청난 거금이었던 $10,000의 현상금을 저지데블에게 걸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냥꾼들이 저지데블을 수색하였으나 말 밟은 모양의 발자국이 목격담이 들려온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이 발자국은 일반적인 동물과 다르게 한 줄로만 이어져 있다는 점 외엔 특별한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상금의 눈이 먼 몇 사냥꾼들은 박쥐 날개를 붙인 캥거루 시체를 저지데블이라고 제시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 게시판에 실린 한 장의 스케치만을 남긴 채
저지 데블은 또다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선 저지 데블 자체가 완전히 허구라는 주장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지 데블 출연이 제일 처음 보고된 곳이 뉴저지의 파인 바렌지이고, 이곳은 뉴저지의 가장 큰 소나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울창한 숲이 이뤄진 곳인데요. 이곳의 주민들은 외부인과 침입자가 파인 바렌지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고의로 괴담을 만들어 자주 퍼뜨리는 곳이라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지 데블에 대한 목격담은 그 후로도 드문드문 들려오고 있습니다. 1927년 세일럼의 한 택시기사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택시 지붕에 저지 데블이 날아와 앉아있다가 다시 날아갔다는 제보를 경찰에 넣었고, 1960년 뉴저지에서 다시 저지 데블 목격담이 터져나오면서 인근 상인들은 2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 1972년 메리 크리스찬스는 그린트리 국도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염소처럼 두툼한 다리에 털이 많은 머리를 가진 괴생물체를 목격하였다고 제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2012년 A&E TV의 파라노멀 스테이트에서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저지 데블이 공개된 것입니다. 소문의 저지 데블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의 한 괴생물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나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2015년 10월엔 갤러웨이 국도를 지나가던 데이비드 블랙이 라마로 보이는 한 생물이 나무질 안팎으로 걸어가는 듯 보이더니 갑자기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광경을 목격, 그 장면을 포착하였다며 한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데이비드 블랙은 ABC 방송에 출연하여 그 어떠한 조작을 가한 적이 없다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전설 속의 괴물에 대한 반박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일자로 찍힌 발굽 모양의 발자국은 모래언덕 두루미의 것으로 설명 가능하며, 따라서 저지 데블은 단순히 도시전설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저지 데블이 제일 처음 불렸던 이름이 리지 데블이라는 점을 근거로 저지 데블 존재 자체가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다니엘 리지를 겨냥하여 만든 악의적인 소문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데보라 리지는 12명의 아이를 낳은 뒤 악마의 정성술에 심취하였고, 그 뒤에 임신한 13번째 아이가 바로 리지 데블이다. 이 리지 데블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와 보모를 해한 뒤 날개를 이용해 숲속으로 날아갔다. 여기서 말하는 데보라 리지는 실존 인물로 생전 살았던 집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한데요. 흥미로운 것은 데보라 리지의 전남편은 자펫 리지로 다니엘 리지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 리지의 가족과 관련한 괴담을 만들어 다니엘 리지의 정치적 입지를 해하고자 한 벤자민의 술수라는 의견은 힘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알려진 저지 데블의 생김새는 망치머리 박쥐에서 모티브를 따온 창작물이라는 추가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디케이터와 보나파르트의 목격담이 공식 문서에 기재되었고, 그 시점이 벤자민 프랭클린 죽음 이후라는 점을 이유로 저지 데블이 단순한 전설담이 아닌 적어도 당시엔 존재했던 돌연변인 괴물의 이야기일 거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저지 데블은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진 완전한 허구일까요? 아니면 실존한 괴물에 붙여진 이야기인 것일까요? 블랙페퍼의 미스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9월 19일) 알프스 산맥의 외치계곡. 이곳에서 독일인 부부 헬무트 지몬과 에리카 지몬은
알프스 산맥을 하산하고 있습니다. 해발 3200m 피나엘봉에 도착한 지몬 부부. 그들은 그 계곡에서 시신항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알프스 산맥 근처에서는 조난된 등산객이나 세계대전 중 사망한 병사의 시신이 자주 발견되었기에 지몬 부부 또한 그 시신을 그중 하나라고 생각,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렇게 회수된 시신은 앞서 말한 시신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리도끼,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 등 오래된 유물이 함께 발견된 것인데요. 이후 해당 시신은 현지 대학교인 인스부르크 대학으로 보내지게 되고 해당 대학에서 소지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해당 시신은 약 50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 미라의 정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미라, 외치입니다. 외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보존 상태 또한 매우 훌륭하다는 점 외에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살해 피의자의 시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된 인간 등 다양한 수식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 외치를 저주를 가져온 미라라 보는 견해도 적지 않은데요. 외치와 관계된 사람들이 줄지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외치를 조사하는 법의학팀의 책임자인 라이너 헨은 발굴 현장에서 냉동 상태의 미라를 맨손으로 직접 들어 가방에 넣는 등 외치와 밀접하게 접촉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자 고고학자인 여러 학자들과 함께 외치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게 됐던 그는 외치 전문가로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치를 발견한 이듬해 1992년 그는 외치와 관련한 강의를 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라이너 헨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악인 커트 프리츠가 알프스 산에서 눈사태로 사망하고 맙니다. 커트 프리츠는 라이너가 이끄는 법의학팀을 외치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고 외치를 헬리콥터로 수송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을 만큼 알프스 산을 매우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악 전문가 커트 프리츠를 사망하게 만든 눈사태는 기이하게도 커트 프리츠 일행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고 오직 커트 프리츠만을 사망케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프리츠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후 산에서 외치 발굴 과정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던 오스트리아의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는 뇌종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네 번째 사망은 아내와 함께 산행하던 중 외치를 발견하였던 헬무트 지몬입니다. 외치를 처음 발견한 뒤 외치가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고 발견 장소가 관광지로 발전하자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보상을 얻기도 했던 그는 2004년 10월 알프스 산행에 나선 뒤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외치 발견 지점 근처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헬무트를 찾는 과정에 파견된 산악구조팀의 책임자 디터 워넥은 헬무트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1시간도 안 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맙니다. 라이너 헨, 커트 프리츠, 라이너 호엘츠, 헬무트 지몬, 그리고 디터 워넥까지 외치 발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 중 5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중 대부분이 사고사 또는 병사라는 점을 이유로 외치가 죽음의 저주를 내린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된 사람들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듬해 외치의 유해를 처음 조사하였던 고고학자 콘라드 스핀들러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갑작스레 사망하고 맙니다. 평소 그는 이 저주와 관련하여 언론의 과대 선전이다. 당신은 아마 내가
다음 대상자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라며 농담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스핀들러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디터 권액 이후 웨치와 관련된 6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되었던 것이죠. 가장 최근에 사망한 인물은 톰 로이 박사입니다. 그는 라이너 행과 함께 웨치를 연구하였던 인물입니다. 웨치의 DNA를 분석하기도 하였고 웨치의 옷과 도구에서 여러 사람의 혈흔이 존재하기 때문에 웨치가 사고사한 것이 아닌 살인사건의 피해자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2005년 10월 브리즈번 자택에서 웨치에 관한 책을 완성하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약 12년간 앓고 있었던 혈액 관련 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졌고 이 혈액 관련 질환은 웨치의 유해를 연구하기 전까진 진단되지 않았던 병이었죠. 즉, 웨치 발굴 이후 진단받은 혈액병으로 톰 로이 박사는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웨치 저주를 그저 미신이라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웨치를 발굴하거나 후속 분석에 참여한 연구원은 수백 명에 달하고 위에 열거한 케이스 중 웨치를 발견한 직후에 일어난 일은 소수라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요. 언론사가 웨치에 관한 소문을 덧붙여 이슈를 만들고자 하였다는 의견과 이탈리아 볼차노 박물관이 웨치를 전시하면서 웨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기 위해 이러한 소문이 퍼지도록 하였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웨치가 저주를 불러온다는 소문으로 웨치를 연구하던 많은 과학자들의 죽음이 희화화가 되었다. 웨치를 연구하지 않으면 평생을 살 수 있는 것 마냥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드는 행동은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 웨치가 발견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웨치의 몸에 있는 문신을 연구하여 침술의 기원을 연구하기도 하고 웨치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을 이용해 청동기 시대의 식물의학 수준을 연구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웨치의 저주는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웨치의 저주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웨치의 저주가 이제야 끝이 난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블랙페퍼의 미스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1950년) 브라질의 한 상원의원 선거운동 현장. 이곳에서 한 남성이 칼로스 비텐코트 상원의원의 재선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마치고 난 뒤 상원의원은 한 호텔에서 방을 잡고 하루간의 피로를 술 한 잔과 함께 풀고 난 뒤 쓰러지듯 잠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비텐코트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독일어를 내뱉는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의 손에는 면도칼로 보이는 물건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계속해서 Você precisa fazer uma cirurgia. 라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비텐코트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비텐코트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잠옷은 잘려있고 침대는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그의 등에는 깨끗하고 깔끔한 절개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비텐코트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를 담당한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 혹시 미국에서 받으셨나요? 브라질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수술 기법인데. 이 일이 있고 난 뒤 비텐코트는 언론에 이 일을 공개하게 되었고 그의 고향인 콩고냐스는 치료법을 알기 위한 의사들과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로 북적이게 됩니다. 호세 페드로 데 프레이타스, 국내에선 호세 아리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브라질의 한 강부는 1918년 콩고냐스 마을 근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교육을 중퇴하고 농장에서 일하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둥글고 밝은 빛의 환상과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목소리를 꿈속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30대에 철광산에서 일하다 가혹한 노동 환경에 맞서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된 뒤 선술집을 운영하던 호세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아돌프 프리츠라고 말하는 한 의사가 등장하고 자신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하였는데 죽은 다른 의사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행할 살아있는 인간으로 호세를 선택하였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는 의사들과 신부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엑소시즘을 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도움이 되질 않았고 호세는 심령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비텐코트 상원의원 또한 호세의 이 심령수술을 받게 된 것이었죠. 몰려드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호세는 하루 300명에서 1000명까지 환자를 보게 되었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 그의 고향 콩고냐스의 시장은 마을로 가는 버스 시간표를 그의 진료 시간에 맞추어 편성할 정도였습니다. 호세는 집도하기 전 깊은 생각에 빠져 머리를 들고 독일어를 중얼거리며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을 뜨고 환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진단은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기록을 보거나 질문을 하지도 않고 놀라운 속도로 처방전을 작성하는데요. 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은 그 당시 기준으로 브라질에는 없지만 독일에는 있는 의약품인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낭종이나 종양에 칼을 꽂아 신속하게 수술을 하였고 그 수술 과정에서 멸균되지 않은 칼과 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은 그 어떠한 고통도 호소하지 않았고 마치 소독, 봉화조차 하지 않아도 절개 부위는 저절로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믿을 수 없었던 의사 안드레아 푸이리치는 브라질 콩고냐스로 즉시 가보게 되었고 실제 아리고의 진료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푸이리치는 이렇게 말하죠. 의학교육을 받은 적 없던 아리고가 처방하는 약의 상품명과 처방전은 한치의 가오도 없었다. 4인치 코코넛 벗기는 칼을 한 남자의 눈꺼풀 아래에 깊숙이 찔러놓고는 긁어대기도 했다. 그런데 남자는 어떠한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잠시 뒤 그의 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었다. 심지어 아리고는 거대한 신장결석으로 고통받던 당시 브라질 대통령 주셀리누 쿠비체크의 딸을 치료해 주었고 당시 인기 가수였던 로베르토 카를로스의 갓 태어난 아이의 녹내장 또한 치료해 주게 되는데 이 녹내장은 유럽의 전문가들이 치료를 포기했던 병이었기에 더욱 큰 주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군 장성, 경찰서장, 판사, 저명한 언론인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요술, 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1957년 징역 15개월과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을 치료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 주셀리누 당시 브라질 대통령의 압력으로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게 되었고 그는 1958년 대통령 사면까지 받게 됩니다. 주셀리누 대통령이 물러난 뒤 1964년 주술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1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수감된 교도소에서도 몰려드는 군중들로 인해 교도소장 명으로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 후 그의 능력을 직접 지켜보았던 푸에리치가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항소심 판사는 그를 직접 불러 백내장 제거 수술을
자신의 눈앞에서 집도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집도를 깔끔하게 마친 아리고. 판사는 결국 아리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리고를 의심하는 의견 또한 상당수 있었습니다. 몇몇 의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펴낸 존 플러를 단지 떠도는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작가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초심리학 전문가 조 리켈은 아리고의 성공적인 약 처방은 단지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작성한 처방전은 아리고 본인과 그의 처남만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 그의 처남은 아리고의 진료실 근처에서 약국을 경영하기도 했다는 점 또한 아리고가 진짜 빙의 의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에리치와 헨리 벨크가 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푸에리치의 촉골신경 근처 지방종을 제거하였다는 점, 벨크가 몇 년간 호소하였던 허리 통증이 아리고 약을 먹고 3주 만에 완치되었다는 점, 545명의 환자 중 518명의 처방이 실제 의사의 진단과 일치한다는 점 등 전문가의 검증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던 호사 아리고의 기이한 능력. 정말 그는 아돌프 프리츠 박사의 말대로 죽은 의사들의 영혼을 받아들인 빙의된 의사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의료 사기꾼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블랙페퍼의 미스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 12월 21일) 미국 미네소타주 랭비의 작은 마을에 살던 월리 넬슨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 자신의 집 앞 정원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넬슨은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갔고 상태를 황급하게 체크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부는 단단히 얼어있는 상태였으며 코 근처엔 거품이 굳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이웃인 진 힐리어드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황급히 진을 근처에 있던 포스턴 병원에 데려간 월리. 하지만 그곳에서 매우 비극적인 소식을 의사에게 듣게 됩니다. 정맥 주사를 놓기 위해 바늘을 찔렀지만 그녀의 몸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있어 바늘이 부서져 버릴 정도였으며 일반적인 사람의 정상 체온보다 10도가 낮은 27도에 가까웠던 것이었죠. 당시 진을 치료하던 의사 조지 사더는 시체가 얼어붙은 고기 덩어리처럼 차갑고 완전히 단단했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진의 상태는 사실상 사망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진의 몸이 조금 녹기 시작하여 피부를 통해 맥박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맥박은 분당 12회까지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입은 열 수 없었고 관절도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으며 눈에 빛을 비추어 동공 확장 여부를 체크해 보아도 어떠한 미동도 없었던 진. 의사들은 진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곧 사망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얼어버린 몸을 녹여줄 온열 패드만을 붙인 채 치료를 사실상 중단하게 됩니다. 진의 가족들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평소 진이 가톨릭 신자였기에 목사를 불러 망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난 오전 8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진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던 진은 이내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이를 본 넬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때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극도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알아챘다. 맥박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진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운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를 체크하던 의사들은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녀의 맥박이 매우 약했던 시점에 혈액이 뇌로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기에 뇌기능 손상을 우려했고 체온이 매우 낮았기에 차츰 체온이 오르면서 심한 동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팔과 다리 끝부분은 검게 변해 있었고 특히 두 발은 부추 모양으로 얼어붙은 상태였기에 절단 수술까지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는 그날 정오부터 정상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얼음덩어리 안에서의 기억은 완전히 잊은 채 자신이 아버지의 차를 도랑에 빠뜨린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이라며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의사들이 말한 것과는 반대로 그녀의 동상 증세는 곧 나아지기 시작했고 이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우려와는 반대로 너무나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병원의 의사들은 진이 조금 더 병원에 입원해서 혹시 모를 추가적인 후유증을 보이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게 49일이 지난 2월 초 진 힐리어드는 동상이 살짝 남아있는 두 발로 멀쩡히 퇴원하게 됩니다. 진은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해준 기도가 기적을 부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죠. 의료계에선 냉동인간이 살아 돌아온 것과 같은 미스터리한 상황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을 내놓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응급의학 교수 데이비드 플러머는 이러한 진의 상황이 동면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진의 몸이 완전히 얼어 겉으로 보기엔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을 때 사실 진은 동면 상태에 가까웠고 혈액 흐름 또한 느려지며 신체에 산소가 덜 필요한 상태가 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후 몸이 따뜻해지며 정상 혈류로 돌아올 경우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엘빈 메렌디로 교수는 그녀의 몸이 뻣뻣해진 것은 극도로 차가워진 근육의 저항성 때문이며 그녀의 팔다리 온도로 데워진 혈액이 몸을 돌면서 목숨을 건졌을 것이라 보았죠. 이는 저체온증을 보이는 환자의 메커니즘과 흡사하다며 자신만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몇 학자들은 전날 진이 술을 마셨다는 점을 근거로 알코올 성분 덕분에 그녀의 장기가 얼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을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설도 그녀의 생존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1999년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30살의 안나 보겐홀름은 스키를 타던 중 충돌 사고를 당해 얼어붙은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얼음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에어포켓을 찾아 숨을 쉴 수는 있었지만 자그마치 80분이나 얼음물 속에 갇히게 된 안나. 발견 당시 그녀의 체온은 13.7도였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9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사고 2주 후에 깨어난 그녀는 이후 2달 동안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뒤 정상적으로 퇴원하였죠. 이에 오슬로 국립병원의 교수인 피터 스틴 교수는 그녀의 몸이 얼었을 당시 신진대사가 매우 느려지고 따라서 몸의 조직이 적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사실상 동면설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동면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뇌손상 없이 완전히 멀쩡한 상태로 회복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화의 날씨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두 여자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녀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은 지금도 추측만 있을 뿐 불가사의로 남아있는데요. 정말 그녀들은 동면 상태에 빠져 살아남은 인간 동면의 증인일까요? 그렇다면 기존 냉동인간과 달리 혈액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무사히 생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랙페퍼의 미스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